글로벌 투자를 이끄는 글로벌 ETF 트렌드입니다. AI와 반도체 중심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글로벌 증시, 국내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른바 반도체 투톱이 지수 랠리를 이끌고 있는데요. 최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논의까지 더해지면서 반도체 투톱 투자 전략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시장에서 최근 시장 분위기와 함께 국내 반도체 투자 전략 그리고 레버리지 ETF 이슈까지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박승진 하나증권 해외 주식 분석 실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실장님,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국내 증시의 또 큰 이슈라고 한다면 하이닉스가 100만 리스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간밤 미증시 약세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조금 독자적인 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 시장인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분들 어떻게 좀 투자해야 될지 오늘 꼼꼼하게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미국 증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여전히 AI 투자 기대감과 함께 수익성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어요. 이와 함께 좀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었는데 실장님께서는 최근 미국 증시 좀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 AI 산업에 대한 이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이제 이견을 없이 동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이 수익성에 대한 그러니까 수익 창출 능력과 이 수익을 얻게 되는 이 시기에 대한 의구심이 좀 커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또 많은 그 금액의 자금들을 지금 캐펙스 투자에서 계속 쏟아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적으로 그리고 또 매출로 이렇게 연결되는 속도들이 생각보다 느려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새로운 IPO들도 굉장히 많이 예정이 되어 있고 이 자금 조달에 대한 좀 중요성들이 좀 커지는 시장이다 보니까 꾸준히 투자가 되는 부분들, 이 자금 조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익이 나야 된다. 이런 시장의 이제 기대감들이 같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수익이 이 욕심만큼 나오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의 이제 좀 실망감이라던가 경계감들이 좀 높아져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는 아무래도 이 현금 흐름, 그리고 또 영업이익률, 실질적으로 이 개선이 좀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선별적인 투자 국면이 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특히 M7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이 실적 추정치들, 이 기대치들은 높아지곤 있지만 이 독보적으로 높아지던 기울기는 조금씩 약화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다른 업종들, 지금 이제 그동안 소외되어 있었던 업종들의 자금이 오히려 좀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이들 업종들이 이 실적 추정치들이 좀 올라오는 어떻게 보면 좀 서로 만나는 모습들이 위에서 빅테크들이 기술주들이 내려오고 다른 업종들이 올라가면서 상대적인 매력도가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빅테크가 시장 지수 측면에서는 가장 또 끌고 가는 힘이 강했었기 때문에 지수의 변동성들은 힘을 좀 약화되는 모습들, 이 순환매가 오히려 좀 나타나는 모습들이 투자 심리와 이 자금 흐름들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런 불안감들은 사실 어제 또 이제 가장 또 큰 예로 좀 말씀드리면 이 시트리니 리서치에서 이제 발간됐었던 2년 뒤에 가상 세계를 그리는 리포트가 이제 초고성능 AI를 가지고 좀 대입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 상상의 모습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었던 리포트였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기존 기업들 우리가 지금 현시의 세계에 있는 기업들의 조정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것들도 좀 나타난 현상들이 좀 특이한 부분들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섹터별 순환이 이루어지면서 키 맞추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미증시 흐름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최근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또 판결을 했잖아요. 이와 함께 미국 시장은 조금 안도하는 분위기였는데 우리는 이걸 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이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결정을 했고요. 이 위헌 결정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시장에서는 처음에는 사실 큰 이슈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관세가 환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어쨌든 기업들 관점에서는 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 이런 이벤트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는 사실은 기업 단에서는 어떻게 보면 실적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냐 이런 해석들도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초반과 그리고 이후에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해석들이 계속 좀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트럼프 정부의 이 상호관세 관련해서 그러니까 국제비상 경제권한법안
이러한 이 조치를 활용해 이런 부분들은 이 대법원에서 이 명분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면 다른 방법들을 가지고 이 다른 국가들 협상에 나서겠다 이런 스탠스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상황이 바뀌는 게 없다라는 거에서 해석이 또 오히려 조금 더 진전이 되는 부분들은 일단은 이 유럽이라던가 인도라던가 지금 기존의 협상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비준을 하던 것들이 지금 연기가 되고 있고 인도 같은 경우는 협상 일정들을 좀 미루는 이런 조치들이 취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을 좀 더 높이는 코멘트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저희가 봤던 패턴에서는 이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약간 변칙적인 또 불확실성들을 좀 키우는 해석으로 좀 연결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조금 이런 부분들을 좀 경계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범위와 기간에 대한 이 불확실성 요인들이 좀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초반보다는 더 좀 걱정을 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결과적으로는 사실 이런 정책들이 이 결국은 이제 국가 간의 협상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 좀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제한적이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도 강도가 그렇게 높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로 좀 귀결이 돼서 사실은 위헌 결정 이전의 모습들로 돌아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의 변동성들은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좀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호 관세는 없어졌지만 사실 판결 직후에 또 트럼프 발언과 함께 15% 신규 관세가 또 등장을 했고 품목 관세는 아직 남아 있고 조금 아직 불확실성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국내 시장에서 이 관세 리스크 완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관세 불확실성 확대라는 리스크로 봐야 할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지금 글로벌 전반적인 이제 무역법 122조를 가지고 와서 전체에다가 15%를 매기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크게 다 바뀌는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미 15% 내외의 좀 관세를 같이 좀 적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큰 변화가 없는 것들이 우리나라의 좀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금 정책이 혹시나 더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하면은 추후에 또 저희가 이제 대미 투자라던가 이런 과정들 협상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들에서 불확실성 요인들이 좀 될 수는 있기 때문에 약간 잠재된 불안 요인으로 저희가 좀 해석하는 정도에서 아직은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크게 불안한 요인은 없지만 굳이 찾자면 잠재적인 불안 요소까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좀 국내 증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정말 가파른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증권가에서도 전망 상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하나증권은 코스피 7,900을 또 제시를 했습니다.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국내 증시 흐름을 보면서 기대감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과연 7,900 시대가 올 수 있을까 하는 약간의 의구심도 들거든요. 앞으로 코스피 상승 여력, 상승의 힘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사실 저희가 이제 가우스에서 내놓은 이제 전망치들은 사실 이제 긍정적인 시나리오 그리고 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저희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정확히는 7,870포인트 정도로 이제 제시를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국내 기업들의 조금 이제 압도적인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압도적인 이익을 좀 계속 내고 있는 이익 성장률 이런 것들이 좀 하나의 좀 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환경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좀 부분으로 조성이 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좀 근거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2026년에 코스피 순이익 전망치들을 놓고 보면은 사실 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가 이익 조정치의 상향 조정된 부분들의 96%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뭐 내년까지 봤을 때 이 디램부터 시작해서 이 반도체 쪽의 수급 불균형 현상들이 일단 특히 공급 사이드에서는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뭐 이후의 그림들은 또 향후의 투자 판단에 따라서 더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과정들에서 굉장히 또 이익률이 높아진다 이런 과정들을 좀 가정해서 좀 본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사실 지금 유동성 측면에서 저희가 또 말씀드린 부분들은 뭐 지금 일단 글로벌 유동성 자체가 뭐 120조 달러 가까이 좀 퍼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탁금 기준으로 보면은 100조 원을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식시장 밸류에이션을 좀 높이는 요인으로 좀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7,870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지금 과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의 PER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고점 평균치 12.1배를 적용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나머지 비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는
최고점이었던 PER 12.9배 정도의 수치들이 반영된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이 시나리오도 있지만 사실 이제 저희가 6,650포인트에 대한 그러니까 약간 좀 이제 그 중간 정도의 이제 시나리오도 좀 말씀을 좀 같이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말씀드렸던 7,900포인트의 시나리오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8,900 평균 하단에서 이제 상승 여력을 계산하고 그리고 또 비반도체도 15.2배 정도에서 계산한 이런 지표는 6,650포인트 정도로 좀 제시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이 2월 또 마지막 주 아닙니까? 이번 주 안에 당장 사실 6,000비 달성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지금 지수입니다. 우리나라 이런 지수를 이끄는 건 단연 반도체 투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이제 20만 닉스를 바라보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오늘 100만 원을 또 돌파하는 힘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또 빠르게 올라오는 반도체 투톱인 만큼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잖아요. 내가 반도체 투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시장에서 좀 소외되는 마음 느끼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올라타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좀 들어가야 하나 고민 많으실 것 같거든요. 반도체 투톱 앞으로의 전망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지금의 우리나라 증시의 흐름들은 사실 최근 한 2, 3년 동안 미국 증시가 보여줬던 흐름이랑 좀 유사하지 않나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이 미국 증시를 2023년부터 AI 붐이 이를 때 뭐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또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을 또 쭉 이끌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뭐 이때도 사실 보면은 이 나머지 종목들과의 괴리가 사실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났었습니다. 이익 추정치들이 사실 이익 증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M7 종목들이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30%대의 이익 증가를 계속 기록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좀 이제 내려오면서 10% 중반대까지 올해 연말까지 좀 보여지고 있지만 일단 이렇게 독보적인 이익 상승률을 보여줬던 그림들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반도체 기업들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아시겠지만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 실적 추정치들을 쭉쭉 끌어당기면서 가고 있다 이런 그림들은 사실 수급 측면에서도 봤을 때 리레이팅에 가장 어떻게 보면 집중되는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자금 흐름들이 계속 좀 이끌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동시에 그리고 또 실적 추정치가 실제로 또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 이후로 이 수급 상황에 대한 이 밸류에이션 평가들이 계속 재편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업이익이라든가 이제 그 SK 하이닉스부터 이제 삼성전자까지 영업이익 추정치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는 이 이익 추정치가 올라갈 때마다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 매력이 더 다시 높아진다라는 그림으로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주가의 절대 상승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분명히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저희가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면서 저희가 뭐 가장 쉽게 좀 비교하는 PR 기준으로 봤을 때는 또 실적 추이가 올라가면은 올라간 만큼 더 룸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가와 함께 실적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반도체가 계속해서 조금 올라간 우상향 추세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지금 들어가도 좀 고수익을 누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도입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상품 좀 어떤 구조고 기존에는 허용되지 않다가 최근 도입이 또 추진되는 배경은 뭔지까지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배경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 뭐 아시는 것처럼 작년 하반기부터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또 가파르게 올랐었습니다. 예, 뭐 지금 글로벌 전반적인 다른 통화들이랑 비교했을 때 뭐 엔화랑 우리나라의 원화가 상당히 약세폭이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다 보니까 어쨌든 이 정책 당국에서 이제 또 가장 또 큰 이유 중에 하나를 이 국내 투자들의 미국 주식, 해외 자산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은 좀 찾아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상품으로 좀 유인하고자 하는 약간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키워주는 이런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또 이제 가장 많이 우리나라 그 뭐 소위 말하는 서학개미들이 미국 가서 이제 투자하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이 레버리지 ETF들입니다.
그리고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우리나라는 지수 추종형 같은 경우 레버리지 ETF가 이미 상장돼서 거래되고 있는 뭐 코덱스 레버리지, 뭐 코스피 레버리지, 코스닥 레버리지 이런 형태의 ETF들은 이미 있지만 이 단일 종목에 대해서는 레버리지 ETF나 인버스 ETF가 사실은 허용되지 않고 있었다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도 허용해 주면서 이 미국으로 나가서 해외에서 투자되는 자금들을 국내에서 투자를 할 수 있게 이런 유인책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과정들은 사실 이게 그 규제가 변경되면서 좀 사실 이 외에도 뭐 액티브 ETF, 완전 액티브 ETF가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이 옵션도 사실 저희가 지수 추종형 같은 경우도 데일리 옵션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내에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커버드 콜 ETF에서의 경쟁력을 좀 더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개별 종목들의 옵션도 좀 더 다양화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떻게 보면 이 수요들 투자들의 해외로 나갔던 투자 수요들을 안으로 머무르게 하는 정책들이 준비되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도 준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미국 시장에서는 이미 좀 보편적으로 많이들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현재 좀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참고할 만한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네, 뭐 사실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미국에서도 레버리지 특히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사실 단기의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사실 이런 부분들을 가장 잘 보여준 현상들이 뭐냐면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 봤을 때 빅테크 기업들 저희가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하는 뭐 엔비디아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은 뭐 엔비디엘이라는 뭐 티커로 ETF가 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ETF가 있고요. 뭐 애플, 뭐 엔비디아 말씀드렸고 뭐 AMD부터 시작해서 뭐 팔란티어, 스트레티지 이런 종목들의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들이 굉장히 높은 빈도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사실 빅테크를 또 제외하면 빅테크도 물론 이제 이런 성향들을 보이는 종목들 구성도 있지만 일단 변동성이 크다라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기초자산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래티지 뭐 이런 종목들 굉장히 대표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코인베이스 같은 종목들도 굉장히 변동성이 큰데 이런 종목들을 더 레버리지를 이끌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굉장히 또 좀 수익을 높이기 위한 이런 용도로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이 사실 또 이 국내 투자자들이 또 상당히 또 적극적인 성향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 굉장히 서학개미드 분들의 수요에도 굉장히 많은 흡수를 하는 이런 종목들이었다. 이런 것들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빠르면 또 2분기에 국내 해당 ETF 도입이 된다고 하던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이런 대형주 중심의 좀 투자 전략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될 거라고 보실까요? 뭐 일단 초반에는 지금 이미 홍콩에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상장돼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국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관심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었고 다만 이제 약간의 접근성의 차이 때문에 약간 좀 생소한 부분들, 홍콩 증시에 투자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국내보다랑 미국 증시보다는 조금 더 생소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 부분들에 대한 수요를 확 많이 생각처럼 많이 끌어들이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국내 증시에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투자 수요들이 좀 더 폭발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변동성이 큰 종목들에 대해서 국내 투자들이 좋아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특히 이 종목들이 추세가 났을 때 더 자금들을 많이 빨아들이는 특징들을 보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특히 이제 초반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책 당국도 처음에 이제 레버리지나 이런 규제들을 풀어줄 때는 조금 이제 리스크가 좀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들, 대형주 중심으로 풀어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네. 생각합니다. 국내 운용사들 같은 경우 이런 대표 기업들을 가지고 먼저 만들어줄 가능성들이 높고 실제로 또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기 때문에 사실 뭐 상품성이 충분히 높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ETF,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레버리지 ETF에 자금이 끌어들여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ETF 운용사 측면에서는 이 현물도 같이 기초자산도 매입을 해야 되는 이런 수요들이 생기기 때문에 파생 상품이랑 같이 엮어서 이 포지션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 종목단에 매수세가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림들이 생길 거고 이렇게 되면 주가 탄력들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다만 또 거꾸로 생각하면은 조정 국면에 들어갔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수요 진입된 있던 부분들이 이탈하면서 변동성을 좀 더 키울 수 있다는 부분들은 저희가 유의해야 되는 이런 포인트가 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입 초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대형주 중심으로 상품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레버리지 상품이라고 하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변동성과 함께 위험성에 대한 부분도 염두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 도입될 시 우리 투자자분들에서 특히 조금 조심해야 하고 경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을 유념해야 할까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장의 흐름들이 바뀌었을 때 변동성이 증폭될 수 있다라는 과정들이 가장 첫 번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그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 초보 투자자분들한테는 조금 이제 권하지 않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드바이스들도 상당히 많은 거로 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마 초반에는 대형주 중심으로 이제 구성이 되겠지만 점점 확장되는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운용사 입장에서도 상품성이 좋고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들을 선택해야 될 거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종목들의 기초 자산을 좀 가지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만들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커지면서 사실 이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등락이 반복되면은 이 음의 복리 효과라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면서 제자리에 있어도 이 떨어졌다 올라올 때 이 올라오는 폭 자체, 회복하는 폭 자체가 더 적어지면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잘 살펴보면서 좀 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사실 뭐 작년처럼 이런 좀 특이한 장이 아니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이 음이복리 효과가 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약간 좀 장기보다는 단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금 더 이제 그런 툴로서 하나의 도구로서 좀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당국 자체도 이런 부분들은 다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그 개정안들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지금 이 투자자들의 교육, 의무 교육도 더 컨텐츠들을 강화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좀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음의 복리 효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초보 투자자분들보다는 좀 단기 트레이딩에 능한 분들이 조금 더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 투자 포트폴리오를 짠다면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궁금해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사실 가장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우리 실장님은 좀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조언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미국하고 한국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시장의 이제 성격 자체가 괴리가 좀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익 전망치들의 괴리가 좁혀지면서 기존에 강했던 빅테크들은 좀 힘이 약해지고 있고 나머지 업종 쪽에서 오히려 순환매 자금들이 좀 유입되면서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면서 사실은 또 여기서도 결국은 실적 모멘텀들이 붙는 업종들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적 회복세가 좀 높은 기업들을 선택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당연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좀 집중된 형태의 포트폴리오를 아직까지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뭐 미국 같은 경우 먼저 보시면은 사실 뭐 저희가 이제 ETF 관점에서는 IGB라는 ETF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이거 소프트웨어 테마 ETF인데요. 소프트웨어 ETF 같은 경우 가격 조정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 가격 부담만 가지고 본다라면은 매수를 할까라는 고민들을 하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 지금 가져가기에는 조금 이제 리스크가 좀 더 오히려 좀 크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이 테크 쪽 같은 경우 AI에 대한 불확실성들은 사실 연내 계속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오픈AI부터 시작해가지고 엔스로픽이나 지금 뒤에 숨어 있는 비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이 상장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더 객관적이고 타이트하게 이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에서 가장 조금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진입 장벽이 좀 낮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봤을 때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프리미엄을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다라 보시면은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 같은 종목들은 조금 피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좀 병목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물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말씀드렸지만 이 반도체 ETF 같은 경우는 아직 그래도 수급 쪽에서 타이트하게 나타난 부분들이 글로벌 전반적으로 있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뭐 SMH 같은 종목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코덱스 미국 AI 반도체 탑3 플러스 내지는 또 굉장히 많은 글로벌 반도체 ETF들이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반도체랑 같이
전력 쪽도 이 병목 현상들이 계속 나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쪽에서 더 나오는 현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GAP라던가 뭐 그리드, GRID라는 ETF, 그리고 또 이 솔 미국 AI 전력 인프라, 뭐 라이즈 글로벌 원자력, 뭐 이런 ETF들 상당히 또 많은 ETF들이 운용사들에서 좀 상장시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AI 테마에서 보신다라고 하면은 반도체와 전력 쪽으로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좀 더 확장해가지고 보신다라 하면은 산업재 쪽, 이 페이브라던가 메이드, 미국 내에서 인프라 테마, 그리고 또 이 제조업, 리쇼어링의 정책들을 모멘텀들 가져갈 수 있는 이런 ETF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좀 더 말씀드리면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전, 하이닉스 이런 대표 기업들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뭐 코텍스 AI 반도체라던가 뭐 라이즈 AI 반도체 탑10 이런 ETF들을 좀 빈도 높게 사실 이것도 종목 종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또 정책 모멘텀 중에 저희가 상법 개정안부터 시작해서 이 시장의 리레이팅이 되는 과정에서 증권주, 금융주들이 굉장히 또 모멘텀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 초대형 IB 금융지주 ETF가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증권업 ETF, 섹터 ETF들도 있지만 조금 더 압축된 포트폴리오의 ETF들을 또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뭐 이란부터 시작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것들 좀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 미국의 국방 정책들이 또 많이 바뀌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방산 테마 ETF들도 꾸준한 관심권에 좀 놓으시면은 또 상당한 좀 포트폴리오에 좀 긍정적인 효과들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는 일단 곧 실적이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소프트웨어 ETF 같은 경우들은 많이 내려와가지고 가격적인 매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지금은 실적이 받쳐주는 반도체라든지 전력기기 ETF 쪽으로 눈을 돌려보는 전략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미증시 ETF, 국내 증시 ETF까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추가적으로 국내 증시 ETF에서는 정책 기대감 살아있는 금융 ETF 그리고 방산 ETF까지 주목해보자.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실장님과 함께 글로벌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전반적인 전략 챙겨드렸습니다. 세계를 잇는 투자 글로벌 ETF 트렌드로 쉽고 안전하게 오늘 글로벌 ETF 트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